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강의를 드립니다. 메소드 특강. 오늘은 소통 경영으로 100년 가게 만드는 법 강의를 준비한 강사 이소담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오늘은 소통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소통 리더십은 무엇인가를 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업무적 소통 방법, 창의적 소통 방법, 정서적 소통 방법 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오늘은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사업체의 규모가 뭐 크고 작고 이런 걸 떠나서 단 한 명의 직원과 내가 같이 일을 하더라도 소통하는 거는 마음처럼 쉽게 되는 일은 아닐 텐데요. 내 마음과 같지 않은 게 또 사람이고 그 사람의 마음도 내가 사실 다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전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오해가 생기지 않게 소통을 잘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상대방이 하는 말의 의도를 그대로 잘 받아들이는 것 또한 쉽지는 않은 일인 거죠. 그래서 직원이 1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소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장님들의 정말 이 가게에 저의 이 강의가 소통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또 하면서 오늘 특별히 또 주제가 소통이니까 소통 열심히 하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기대됩니다. 네, 그러면 먼저 소통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 건데 소통의 정의는 서로 막히지 않고 잘 통해야 된다. 즉 뜻이 서로 통해서 오해가 생기면 안 된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라고 말을 했으면 상대방은 A라고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B라고 말했으면 B라고 받아들여야 되고요. 마찬가지 반대로 상대방이 A라고 말했을 때 내가 A구나 라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A라고 말했는데 상대방이 뭐 B라고 C라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우리는 소통이 잘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직원에게 우리 고객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응대를 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오해가 생겼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나는 우리 직원에게 같이 일하는 우리 동료에게 좀 격려의 말, 좀 따뜻한 이런 말을 건넸다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이 직원은 우리 사장님 꼰대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이건 역시나 오해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바꿔 말하면 우리는 갈등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갈등이라는 거는 우리 주변에 늘 언제나 정말 공기처럼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족, 이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많고요.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에도 갈등이 많은 것처럼 당연히 내가 함께 일하고 같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나의 직원과도 사실은 갈등이 나타나는 거는 내가 이상하고 그 사람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당연히 늘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우리가 정말 이 갈등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 소통에 잘 되지 않아서 갈등이 나타난 것처럼 잡코리에서 이런 조사를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크루트에서 이런 조사를 했었는데요. 스트레스의 가장 주된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갈등이 많이 나타난 것처럼 인간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사실 보면은 일이 뭔가 내가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이직한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의외로 굉장히 많은 이직의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나 누구 때문에 그만둬서 나 누구 때문에 도저히 못 해먹겠어 나 누구 때문에 지금 회사 그만두려고 이런 얘기를 생각보다 많이 하고 그것이 이직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것처럼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인간관계라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 그리고 그것이 업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통을 보다 잘 하게 되면
아, 일하기 진짜 힘드네. 돈 벌기 참 힘들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으시나요? 아, 들어서 못 해먹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다 더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긴 하시더라고요. 일을 하는데 어떻게 즐거울 수 있어? 일은 원래 힘들고 원래 괴롭고 원래 고통스러운 거야. 돈을 버는데 어떻게 이게 즐거울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것은 어떤 일에 대한 너무 부정적인 측면만 많이 보셨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기능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해결할 수 있나요? 가장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할 수 있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나는 성장을 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적 욕구를 해소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보다 인정받고 보다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욕구도 우리는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 못하게 되고 갈등이 너무 많이 일어나면 나에게 굉장히 고통만 주고 괴로움만 주는 것이 일이기도 하지만, 정말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가 이 일이라는 것을 잘 이용만 하게 되면 좋은 대인관계를 맺으면서 보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보다 더 행복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제가 소통이 왜 중요하고 소통의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소통 리더십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같이 보시면 어떠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오고 가는 것으로 겸손한 자세가 있을 때 가능하다.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과 내가, 우리 티키타카라는 말 쓰잖아요. 핑퐁 하듯이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듣고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그것도 못하게 하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반대로 또 저도 기억은 잘 나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저도 언젠가 어느 땐가 저도 일방적으로 제가 말했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가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우리 정말 소통 리더에게 정말 중요한 자세는 겸손한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떠한 직급을 갖게 되고 그 직급이 굉장히 높을 때 위험한 함정에 빠지실 수가 있는데요. 내가 맞아, 내가 너네 다 틀렸어, 내 말만 따라오면 돼,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누군데, 내가 그래도 사장인데, 이러한 함정에 빠지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 자체가 자칫 잘못 자만을 불러올 수 있고, 그러한 이 태도가 이 직원분들과의 소통을 막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지금 겸손한 사람인가, 내가 위에서 이 직원들을 뭔가 군림하려고 하고 과거의 잘못된 리더십의 방식대로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좀 자기 성찰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오니까 우리 그 촬영해 주시는 PD님들이나 또 스태프분들이 저한테 대표님이라고 부르시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저는 같이 지금 이제 저의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저를 대표라고 부르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거는 저 나름대로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대표라고, 우리 직원분들이 저를 그렇게 불러주면은 마치 제가 저도 모르는 저의 아주 밑바닥에 그 숨겨왔던 저의 권위의식이 혹시라도 나타나진 않을까? 그게 좀 두려움이 저는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호칭으로 불리는 것도 좀 불편하고 어색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도 항상 내가 혹시라도 대표라는 생각으로 이분들을 뭔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한다거나 이런 자리에 좀 나도 모르게 젖어들진 않을까? 그런 걸 항상 스스로 자기 검열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그러한 자기 검열이 꾸준히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밑에 같이 보시면,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와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창의적인 조직 환경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건데,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실 꼰대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는 젊은 꼰대도 만만찮은 게 많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사실 꼰대의 정의를 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이 100%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강요하는 사람을 우리는 꼰대라고 지칭을 합니다.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는 이런 걸 거예요. 내가 물론 경험이 많고, 내가 더 뭐 나이가 많고, 내가 뭐 더 뭐 이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고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하실 수 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직원분들이거든요. 팔로워십의 또 개념의 정의를 한번 보면 완전하지 않은 리더를 완전하게끔 보좌하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가끔 리더의 자리에 취해 계시다 보면 나는 완전해 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소통을 하실 때 좀 더 개방적이고 이게 정답이야 이것만이 맞아가 아니라 좀 더 유연하게 사고를 좀 해주시고 우리 직원분들의 이야기를 보다 열린 자세로 잘 경청해 주시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존중과 배려인데요. 존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나이, 직급, 성별 그 어떤 것을 떠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인격체로서 존중을 해주는 것을 우리는 존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어떤 게 있냐면 삶의 태도 중에 I'm okay, you are not okay라는 태도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나는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너네는 아니야 이런 태도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태도는 뭘까요? I'm okay, you are okay입니다. 나도 존중받아야 되고 당신들도 존중받아야 돼요. 나도 소중한 사람이고 당신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이루어졌을 때 타인은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간혹 가다가 I'm okay, you're not okay. 그러니까 나만 존중받아야 돼 라는 삶의 태도를 가진 분들은 사실은 소통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존중이라는 거 개념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배려라는 거는 내가 내 기준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마음을 써주는 거. 이 사람이 불편하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배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잘 갖춰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소통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건 거죠. 그럼 지금부터 소통의 핵심 3가지를 보면서 하나씩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업무적 소통에 대한 이야기 먼저 드리겠습니다. 애매하고 중복되는 업무 지시,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부정적인 말은 정확한 핵심 메시지로 전달을 해야 되고요. 평소 상대를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확한 핵심 메시지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우리 단순히 리더분들뿐만이 아니라 상사 어떤 그 직장에서 직급을 조금 높게 가지고 있는 상사분들이 후배를 대할 때 이런 실수를 좀 많이 하시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초등학생 아이를 가르친다면 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구구단은 우리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기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막 뭐라고 설명해주고 이 친구가 이 아이가 못 알아들으면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이것도 몰라? 이렇게 쉬운데?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에 뭐 예를 들어 내가 이번에 직원을 뽑았는데 이 친구가 사회 경험 별로 없고 20대 초반에 아르바이트 경험도 별로 없고 뭐 이런 친구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직원분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가게를 운영하는데 나는 굉장히 고객에 대한 특성도 잘 알고 이 가게에 대한 것도 잘 알고 다 잘 알잖아요. 근데 이 직원은 그런 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르는 직원의 입장에서 항상 업무 지시를 하고 무언가 설명을 하고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기준에서 설명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표현을 어렵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생략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직원은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해를 잘 못해서 잘 제대로 못하게 되면은 그걸 또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것도 못해? 내 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분이 이해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럴 때는 남 탓하는 거는 사실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내가 혹시 어렵게 말하진 않았나? 내가 더 자세하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지는 않을까에 대한 자기 성찰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업무 지시를 내렸는데 그로 인한 오해가 생겨서 자꾸 갈등이 일어난다면 전달하는 나의 문제는 있지 않은지를 또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드려보도록 할게요. 관계를 망치는 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 그것도 못해? 그것도 몰라? 이런 굉장히 좀 무시하는 발언인 거죠. 그렇죠? 사람은 뭐 자율성, 뭐 내가 좀 더 주도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도 있고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데 또 굉장히 강한 욕구 중에 하나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너 그것도 몰라? 이런 식의 발언은 나를 굉장히 존중하지 않고 정말 그야말로 무시한다는 발언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들으면 업무적으로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동기부여가 생길까요? 저라면은 이런 말을 들으면 진짜 막 더 하기 싫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도 좀 조심해야 되고요. 도대체 왜 그랬어? 이런 말. 그다음에 잘했을 때도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잘했으면 그래 되게 이번에 잘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꼼꼼하게 잘 챙겼네. 다음에도 뭐 잘 부탁해. 고마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네가 웬일로 이런 걸 했냐? 막 이런 식의 표현을 또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칭찬도 아닌 것이 이제 애매한 표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계를 망치는 말이기 때문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 말만은 우리가 하지 말자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 사장님들은 하지 않으시라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비교하는 말 있죠. 왜 형제간에도 비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성인인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잘하는데 누구는 왜 이 모양이야?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막 들어온 신입은 이런 걸 잘하는데 넌 오히려 네가 더 못하네?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약간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야, 시간을 그렇게 썼는데 어이구 가져온 게 이거예요.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머리는 완전 폼으로 달고 다니냐? 너는? 왜 달고 다니냐? 막 이런 표현들 있죠. 그리고 육체적인 특징이나 약점 같은 걸 빗대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야, 저 외모 관리 좀 하자. 막 이런 것들 뭐 뚱뚱하니까 너가 그렇게 굼뜬 거야. 운동 좀 해. 뭐 다이어트 좀 해. 이런 것들 있죠. 특히 이 3번 같은 경우는 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희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되는 말이죠. 그리고 무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 겨우 그거 하느라고 그 시간을 쓴 거야. 야, 나 같으면은 그거 뭐 30분이면 다 했겠다. 이런 아주 직접적인 표현들이죠. 긍정적인 말은 직설적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나 너 좋아,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말들은 직설적으로 하셔도 괜찮은데요. 부정적인 말들을 직설적으로 해버리면 그게 굉장히 상처가 됩니다. 그런 분들 가끔 계시더라고요. 저도 강의를 하다 보면 그런 선생님들 많이 만나거든요. 내 성격이 원래 이런 걸 어떡하라고. 내가 원래 그렇게 말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인데 뭐 어떻게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건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제 막둥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6개월 됐거든요. 딱 6개월 정도 됐고, 그리고 저는 첫째랑 둘째가 나이가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첫째는 지금 10살입니다. 그러니까 10살짜리와 아직 만으로 영세인 아이를 제가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이제 막 6개월이 된 이 아이에게는 어떻게 말을 할 것 같으세요? 오구 그랬죠요? 우쭈쭈? 맘마 줄까요? 막 이렇게 제가 말을 해요. 저는 이제 평상시에 이런 말을 잘 쓰지 않지만 이게 아기를 보면 저도 모르게 제 안에 눌러왔던 그런 막 표현들이 오글거리는 표현들이 막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이 10살의 제 아이에게도 그렇게 말을 할까요? 우리 수지 숙제했죠요? 밥 먹었죠요?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럼 제가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 아이가 그걸 좋아할까요?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우리 엄마 왜 이래?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말을 하는 화법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지죠. 내가 가족하고 얘기할 때, 고객과 얘기할 때, 상사와 얘기할 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내 성격이 원래 그래. 나 원래 직설적인 사람이야.
나 뒤끝은 없어. 그래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비즈니스에서는 비즈니스에 맞는 화법과 표현이 있는 겁니다. 내 성격이 원래 그래라는 거는 사실은 변명이 되진 않는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 굉장히 고객에게 직설적인 표현을 하신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단호한 편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는 좀 돌려서 하셔야 되는데 그게 좀 완곡하게 부드럽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안 됩니다. 이렇게 해드릴 수 없어요. 이렇게 단호하게 표현을 해버리니까 고객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나죠. 그러니까 거절당했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 기분이 나쁜 일인데 그 태도 자체가 너무 기분이 나쁘니까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건 컴플레인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본인의 문제를 모르냐 알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말 개선하지 않으면 이런 일 계속 반복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긴 했었습니다. 근데 내가 의지가 있지 않으면 쉽지는 않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사장님들 중에 나는 원래 내가 좀 직설적이고 원래 성격이 좀 단호하고 호불호가 강하고 원래 난 표현을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고 뭐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거는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긍정적일 때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부정적일 때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욕설 이런 건 뭐 당연히 하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반복이 돼버리면 특히 욕설이나 이런 것들은 아시다시피 우리 갑질 예방을 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 배려하는 말하기란 어떤 말하기냐? 내가 조금 말하는 게 불편하더라도 내가 조금 직접적으로 그냥 팍 하고 쏴버리고 싶더라도 상대방을 더 배려하는 그런 매너처럼 말하기도 역시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면서 그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아내가 밖에 갔다 와가지고 나 지금 되게 이런 거 힘들어. 나 오늘 뭐 직장에서 되게 힘들었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아마 남편은 그걸 분석해주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보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게 문제라니까 라는 말을 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갈등이 일어날 게 너무 뻔히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공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보가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속상했겠네. 아유 힘들었겠다 하고 그냥 격려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아내가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라고 조언을 구한다면 그때는 사실을 좀 정리해서 이야기해줄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내가 말을 해야 상대방이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늘 고려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화법을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쿠션 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부탁을 할 때 좀 더 부드럽게 전달하실 수가 있는데요. 괜찮으시다면 실례합니다만 번거로우시겠지만 죄송합니다만 바쁘시겠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건 어떠십니까? 또는 뭐 번거로우시겠지만 번거롭겠지만 내가 지금 요런 게 좀 필요한데 혹시 해줄 수 있겠어? 이런 표현들이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이야기한 이거는 내가 좀 지금 당장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 바쁘겠지만 요거 좀 부탁해요. 요렇게 좀 더 부드럽게 우리는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 쿠션 화법은 우리가 CS 화법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고객에게뿐만이 아니라 나의 동급자나 나의 하급자에게도 쿠션 화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유형 화법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명령어를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만들고요. 그 사람을. 그리고 신기한 한 가지 힘이 명령어를 탁 들어버리면 내가 원래 그 일을 하려고 했다가도 하기 싫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무슨 지시를 할 때 명령어 뭐뭐 해요, 뭐뭐 해, 보내 이런 것보다는 해줄 수 있을까?
라는 청유형의 표현을 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작은 거라도 이 사람이 그걸 해줬을 때는 반드시 고맙다라는 땡큐의 표현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의견을 구할 때도 야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보다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괜찮으면 이렇게 하는 건 어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뭔가 좋은 아이디어를 줬다, 뭘 했다, 동의를 했다 그랬을 때는 고마워 라는 표현을 좀 잘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yes but 화법을 좀 소개를 해 드릴 건데, 우리가 yes라는 말을 할 때는 사실은, 그러니까 긍정을, 상대방의 말에 내가 동의를 하고 긍정을 할 때는 사실 갈등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상대방의 의견에 내가 반대를 하고 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잘 풀어나가지 못하면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겠죠. 그래서 no를 외쳐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활용하실 수 있는 yes but 화법입니다. 무언가 이야기를 했을 때 아니 내 생각은 아닌데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는 뭐 그걸 싫어.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직접적인 부정어가 먼저 나와버리면 상대방은 이미 그 부정어 때문에 기분이 팍 상한 상태라 그 뒤에 내가 아무리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걸 좋게 받아들일 확률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노를 외칠 때는 예스를 먼저 뱉어주자라는 거예요. 예시를 같이 보시면 네 뭐뭐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뭐 반대 의견을 이야기할 때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뭐 또는 저에게 조금 다른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yes라는 게 네라고 알 수가 이해하셔도 되고요. 공감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습관이 안 된 분들은 좀 당분간은 의식적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릴게요. yes but 화법 활용하시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명하게 거절하는 화법인데요. 반드시 내가 거절을 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와 대안을 설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이유라는 것이 내 기준에서 합당한 이유인지 누가 생각해도 합당한 이유인지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하실 때는 아, 네 뭐뭐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역시나 yes but 화법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고 아, 미안한데 내가 그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괜찮으면 내가 이렇게 해드리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활용하시는 거죠.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없다면은 괜찮습니다. 네, 하지만 명확한 이유는 또 설명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질책하는 방법을 좀 이야기를 해 드릴 건데 사실은 뭐 잘했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괜찮지만 뭔가 사실 업무를 하다 보면 우리가 직원분들에게 사실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하는 숙명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도 저는 이거거든요.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게 저도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걸 잘못해버리면 오히려 정말 더 관계가 많이 나빠질 수가 있어서 사실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팁을 좀 전달을 해드리면 먼저 부정적인 이 피드백을 주실 때 감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지난번에도 너가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 막 이랬는데 막 이러면서 감정을 너무 많이 쏟아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좀 위험합니다.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내가 감정적으로 격양이 됐기 때문에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건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좀 사실 관계에 집중을 하셔서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과거 지향적인 피드백이 있고 미래 지향적인 피드백이 있는데요. 내가 지난번에 너 그렇게 했었잖아. 그래 생각해보니까 너 뭐 몇 달 전에도 그렇게 했었네. 말하면서 이런 것들을 과거에 있는 걸 다 막 끄집어내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사실관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지금 이런 일이 우리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보완해서 해봅시다 라는 보다 이렇게 합시다 라고 미래지향적인 피드백을 하시는 게 서로가 상처를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까지 배려하는 말하기에 대한 안내를 좀 해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창의적인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의 부재, 이기주의, 그 다음에 쌍방향 소통이나 경청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공동의 목표를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동등한 위치에서 토론을 해야 되겠죠. 끝까지 경청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고요. 나와 다른 아이디어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건데, 자, 그럼 이 다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소통의 첫 걸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혹시 혈액형별 이야기 알고 계신가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좀 재미있는 게 있더라고요. 자, A형 소심하고 지랄맞음, B형 고집세고 지랄맞음, O형 욱하고 지랄맞음, AB형 본디 지랄맞음,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네, 리더십이 가장 큰 사장의 덕목인가 봅니다. 그쵸? 네, 리더라면 당연히 리더십을 갖춰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지랄이라는 말이 욕이 아닙니다. 표준어입니다. 놀라셨나요? 네. 혈액형별 성격을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좀 보고 있잖아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사실 혈액형별 성격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걸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성격을 유형별로 나누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아마도 암묵적으로 나와 다르다, 사람들은 나와 달라라는 거를 인정하고 있다는 게 아닐까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기질과 경험의 차이가 있고요. 둘째는 입장과 또 세대 간의, 요즘엔 또 세대 간의 소통이 워낙 이슈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있는 거죠. 특히 비즈니스를 할 때는 뭐 기질이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주긴 하지만 역할에 따른 차이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직원일 때와 그 회사의 팀장일 때와 CEO일 때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내가 어떤 역할을 맡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바뀌기도 하고요. 행동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직원이, 이 아르바이트생이 리더가 아닌데 주인의식을 좀 가지고 해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무리한 요구를 우리가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주인이 아닌데 주인의식을 갖는 거는, 그러한 인재는 사실 굉장히 드뭅니다. 굉장히 드물고요. 대부분은 내가 그냥 맡은 이 정도의 역할과 맡은 이 감투 정도에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내가 리더라면 난 리더로서의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게 맞고요. 이 직원은 거기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에 따른 차이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 재밌다고 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름을 극복하는 방법은 나만 옳다는 생각 갖지 말자. 아까 제가 소통 리더십 그 정의 얘기 드릴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100% 맞아라는 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물론 내가 맞을 확률이 높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100% 맞아가 아니라 내가 맞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만 좀 열린 사고를 갖고 계셔도 훨씬 내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직원들과 소통하기가 편하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나를 오픈을 좀 잘 해주셔야 되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파악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어떠한 특정한 면만 보고 그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선입견을 생기고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아, 그래서 이 친구가 이런 행동을 했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이런 걸 어려워하는구나 라고 좀 더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오픈하고 상대방을 깊이 있게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 그럴 수 있지 라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제 남편에게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오빠 제발 책 좀 봐. 오빠 제발 자기 성찰 좀 해. 나는 오빠가 정말 꼰대로 늙어갈까봐 나 너무너무 걱정돼. 제가 이런 얘기를 요즘에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뭘 훈련하고 있냐면 그럴 수 있지를 훈련하고 있어요, 저랑.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남편이 조금 이렇게 막 비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은 제가 뭐 이렇게 잘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아이고 너 뭐 어쩌고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오빠 잠깐만, 우리 그럴 수 있지 연습했잖아. 그러면은 또 자기가 딱 할 말을 멈추고,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이걸 요즘에 저랑 같이 연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름을 인정하는 게 잘 되지 않는 분들, 그동안 나도 모르는 새에 그래 내가 맞아 너네 다 틀렸어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는 새에 좀 갖고 계셨던 분들은 나와 다름을 발견하실 때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훈련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거를 추천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고
인정하는 태도는 갈등을 줄이고 다양한 유형의 사람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정서적 소통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진 상사와 고충 해결의 노력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칭찬과 격려가 부족한 경우가 정서적 소통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원의 고충이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이런 칭찬 격려로 좀 나의 긍정적인 거를 좀 전염시킬 필요가 있어요. 저는 정말 많은 기업체, 공공기관, 뭐 사기업들, 정말 오래된 사기업,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 회사 너무 많은 기업들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가서 이렇게 보면은 와, 여기는 나 진짜 일하고 싶다, 여기 회사에서 정말 나도 직원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직원분들이 다 밝고 긍정적이고 서로 막 화기애애하고 이런 분위기도 있고요. 어떤 곳들은 야, 나는 이런 분위기면 나 하루도 일 못할 것 같아, 나 너무 숨 막힐 것 같아, 이런 기업들도 기관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분위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 리더의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같은 이 조직 문화가 굉장히 좀 혼재되어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어떤 곳들은 굉장히 군대식의 어머 여기가 군대인가 뭔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 수직적인 관계가 뚜렷한 그런 조직 문화를 가진 곳도 있고요. 어떤 곳들은 우와 여기 뭐야 유럽이야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막 서로 누가 대표고 누가 팀장이고 이런 걸 알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곳들도 있고요. 어떤 곳들은 하나의 회사인데 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리더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리더가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좀 긍정적인 사람이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조직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웃지 않는다고 우표정으로 있는다고 우리 직원들이 뭐 좀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자꾸 긍정적인 말, 칭찬, 격려 또 많이 웃으시고 이런 것들을 해서 자꾸 긍정적인 감성을 전염을 시키셔야 되겠죠. 이건 다들 아마 동의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감정이 있는 사람, 즉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감정이, 나의 기분이 업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기분이 좋아야 업무의 효율성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직원들의 감성을 관리하는 리더십을 우리가 감성 리더십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감성을 내가 전염시키고 있는지, 내가 오히려 분위기를 더 다운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호 이해 및 공감인데요. 오늘은 이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드려보도록 할게요. 공감 능력은 나는 당신의 상황을 알고 당신의 기분을 이해한다 라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기분을 내가 같이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저는 공감이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공감이다 라고도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즉 상대방의 입장이 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사실은 우리는 선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공감 능력이 없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감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상대방에서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노력 자체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내 기준을 생각하고 늘 내 위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르다라는 거를 이해를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지? 나라면 안 그럴 텐데. 늘 이런 생각들에 갇혀 계신 분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감과 동의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동의는 뭐냐면 아, 너는 그렇구나. 나도 그래. 나도 그래서 그렇게 하잖아. 이게 동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공감은 내가 그 사람과 같지 않더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아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게 공감인 거죠. 우리가 그 대화를 할 때 갈등이 일어나는 게 예를 들어서 비혼주의자가 있어요. 근데 나는 결혼 안 하고 싶어. 뭐 저저거 얘기를 했어요. 그럼 거기에다 대고 동의라면 아 그래? 너도 결혼 안 하고 싶구나. 나도 그래. 이거 동의겠죠. 그쵸? 근데 보통 어떻게 많이 말씀하시면 의견이 다를 때 이렇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야 그래도 결혼해야지. 너 지금 30대니까 괜찮지? 너 나중에 40대 50대 돼봐라.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어머 얘랑 대화가 안 되네?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공감은 뭐냐면 아 그래 너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좋구나.
근데 나는 내 가정을 만드는 게 또 내 꿈이야. 그래서 나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공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정말 양극단에 있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공감이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해버리면 이 친구가 혹시 자기도 같다고 오해하진 않을까? 그게 우려되셔서 공감을 지금까지 못하셨다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껏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더의 공감 결핍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까 제가 감성 리더십 얘기 잠깐 드렸는데 감성 리더십에 대한 연구로 굉장히 유명한 다니엘 골먼이라는 이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근 한국 대기업에 다니는 몇몇 후배들과 만났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대기업에는 정말 고약한 임원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일부러 새벽 일찍이나 금요일 저녁에 회의를 잡는 고위 임원, 회의석상에서 부하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중간 간부에 면박을 주는 고위 임원 등등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임원직에 올랐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야기하기로 리더십 공감 결핍 능력 공감 능력 결핍 징후는 부하를 대하는 리더의 행동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몇 가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가 보기에 말이 안 되는 지시사항이나 메모는 보스가 직원들의 위치에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직원들이 납득이 될 만한 수준의 말로 풀어내는 것을 실패했다는 걸 보여준다. 그리고 부하들이 당혹스럽게 하는 공식 발표나 명령 또한 직원들의 감정적 현실을 제대로 읽지 못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요.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일에 대해서 보스가 차갑게 대하거나 무성의한 태도로 보이는 것은 감정이입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하 직원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 못하겠죠. 제가 예전에 만났던 분 중에 교육생분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본인 상사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업무의 특성상 점심시간이 뭐한 40분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대요. 아니 그래도 우리 1시간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40분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공감 능력이 좀 좋은 분들은 아 그래 맞아 40분을 좀 짧기는 하지. 그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항상 식사할 때 불편하겠다. 공감해주고 만약에 내가 이걸 해결해 줄 수 없다면 근데 사실 너도 알다시피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런 걸 좀 지금 당장은 개선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근데 내가 한번 노력해 볼게. 고민해 볼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분은 어떻게 얘기를 하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냐면은 아이고 야 그래도 지금 편한 거야. 나 때는 말이야 20분밖에 안 돼서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두 번 다시 내 고민과 고충을 얘기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했겠죠.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것 자체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높은 지위에 있는 리더일수록 공감 결핍증에 빠질 위험이 높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굉장히 단순하대요.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솔직한 피드백을 주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CEO라면 나에게 정말 솔직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눈치를 채셨다면 제가 오프닝 때부터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게 자기 검열, 자기 성찰 막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게 주변에서 오는 솔직한 피드백을 받기 힘든 위치에 있다면 내가 자꾸 나한테 피드백을 주실 필요가 있고 검열을 자꾸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공감 결핍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넘어와서 공감을 방해하는 태도는 어떤 게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조언하고 교육하는 것들 그리고 야 이 세상에 너보다 힘든 사람 많아 뭐 이런 것들 또는 내 이야기로 전환시키는 분들도 있어요. 막 뭐 예를 들어 직원이 막 얘기하면은 야 내 얘기 들어봐 나는 더 힘들어 막 이런 것들도 전환시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분석 진단하는 거 그냥 잘라버리는 거 야 됐어요 그만해 그냥 술이나 먹고 풀어 이런 것들도 다 공감을 방해하는 태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공감을 제대로 할 수 있냐 5가지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편견이라는 걸 좀 없애주시고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말을 중간에 끊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 나라면 이럴 텐데 이런 생각을 버리고 그 사람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친구의 감정이 어떨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내가 생각한 걸 말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감을 표현하는 언어와 비언어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랬구나.
뭐뭐 한 게 힘든 거구나. 이걸 보고 백트래킹 기법이라고 부르는데요. 혹시 공감이 좀 힘든 분들은 제가 이걸 추천을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말로 복창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한 주요 말을 제가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거를 특히 제 아이에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 나 이런 게 힘들어, 이런 게 속상해라고 하면 아 그래 수지가 이런 게 힘든구나라고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것만으로도 공감받았다라고 느끼죠. 그리고 또 비언어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고개 끄덕끄덕하는 거, 아이 컨택하는 거, 그다음에 그 사람의 감정을 내가 똑같이 따라가는 표정, 이런 것들이 언어와 비언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파악을 하셨다면 그거를 잘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소통 리더가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소통 경영을 잘 하기 위한 방법들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저의 강의가 정말 그래 이러고 끝나지 않고 이것이 좀 더 유의미하려면 우리 사장님들이 앞으로 내가 실천 전략을 좀 세워주시면 좋습니다. 많이 세우실 필요도 없어요. 단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앞으로는 반대 의견 얘기할 때 거절할 때 그래 일단 예스로 시작하는 훈련을 해보자. 또는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동안 공감을 너무 못했던 것 같아. 그러면 공감을 좀 앞으로 해보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진정으로 소통하는 리더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좀 고민해보시고 한 가지를 좀 정하셔서 제대로 한번 실천을 해보시는 우리 리더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통 리더십의 이해 그리고 업무적 소통 방법, 창의적 소통 방법 그리고 정서적 소통 방법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열심히 또 1시간 안 되는 시간 또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우리 사장님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긍정적으로 잘 소통하셔서 잘 즐겁게 업무를 늘 하시면서 또 사업체 또한 잘 꾸려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